99.9 클래식 감성을 채워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클래식을 시작할 수 있는 참 쉬운 클래식, 친절한 클래식 멘토 유영빈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1부 끝곡 글렌 골드 연주였죠? 네, 그렇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제2악장이었는데요. 글렌 골드가 연주하고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지휘하는 아메리칸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이어서 다른 작곡가 이야기도 이어가 볼까요? 네.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로 슈베르트 네. 이야기를 좀 네. 해봐야겠습니다. 네. 프란츠 페테르 슈베르트는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잇는 교량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고전주의는 말하자면 형식미학의 극치죠. 그 오페라나 교향곡 같은 그런 형식 내에서 그 프레임 하에서 소나타 형식이라든지 변주곡 형식이라든지 하는 그런 형식을 굉장히 정형화된 방식으로 해서 추상성이 높은 내용을 담아서 말하자면 순음악적인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음악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고전주의 음악의 요체이고, 다만 낭만주의 음악은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너무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상상력 이런 데 호소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형식적 틀을 좀 파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낭만주의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음악 자체로 승부하기보다는 인접 예술 장르인 문학, 무용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 예술을 창안을 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란츠 리스트라고 교향시를 창안을 했는데, 교향곡이 사악장제잖아요. 네네. 근데 리스트는 표제가 있는 형태로 해서 단악장짜리의 교향곡인 교향시를 만들었죠. 심포닉 포엠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페라 개혁가인 이 리하르트 바그너가 만든 뮤직 드라마 악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기존 오페라가 아무래도 이제 성악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개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시, 극, 음악 이 세 가지 장르를 융합을 했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 또 기악과 성악, 연극이 똑같은 지분을 갖고 우열이 없이 섞인 그런 형태를 지향하는 게 바로 바그너의 악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콥스키가 백주의 호수라든지 호두까기 인형, 또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3대 발레를 통해서 이 완성시킨 낭만주의적 고전 발레, 로맨틱 클래식 발레의 완성 또한 이 낭만주의가 얻어낸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슈베르트 이야기를 했는데 슈베르트 역시 모차르트처럼 30대에 단명한 게 너무 애석한 그런 그렇습니다. 작곡가가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슈베르트는 모차르트가 당대에 또 이름이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야 이름을 좀 남긴 그런 작곡가인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는 이제 35살에 요절했죠. 그런데 슈베르트는 그거보다도 더 이른 31살에 아이고. 요절을 했습니다. 음악계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둘 다 뭐 1년씩만 더 살았다고 해도 클래식의 판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슈베르트는 이제 순수한 비엔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14남매 중에서 4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는 31년 9개월 19일간 이 세상에 출현했다가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그 짧은 생애 속에서도 천곡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슈베르트는 요즘 말로 모태솔로 같은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또 하지 못했고 또 미술계의 고우 같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빛을 못 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아주 극 I형입니다. 그렇군요. 이 작곡을 하면은 콘서트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주를 하지 않고 자기 서랍에다가 그냥 묵혀놓는 아이고. 버릇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굉장히 쑥맥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엔나에 많은 오페라 극장과 오케스트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세의 어떤 처리에 있어서는 속세의 처사에 대해서는 되게 젬병이었던 사람이라서 가서 초연을 의뢰하거나 하는 일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주위의 친구들 쇼버라든지 슈퍼원이라든지 하는 슈베르트의 친구들만이 그의 재능을 잘 알아보고 그를 위한 슈베르티아데라는 그 모임을 결성해서 거기서 작은 음악회를 하는 걸로 겨우겨우 연주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이게 이제 예술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이 아니라 소규모 너무나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슈베르트의 음악적 성과들이 꽃을 피면서 대표작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곡을 좀 손꼽으시겠나요? 슈베르트의 어떤 자연스러운 멜로디, 네네. 직관 이런 것들은 이제 모차르트하고 비견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의 성실성은 또 베토벤하고 비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슈베르트는 이런 거죠. 베토벤이 1시간가량의 교향곡에서 얻을 수 있는 감동이 있었다면 슈베르트는 단 5분짜리의 가곡에서도 그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또 그의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슈베르트는 별칭이 원래 가곡의 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633곡이나 되는 가곡을 썼는데요. 모차르트는 평생 가곡을 이제 40곡, 베토벤은 86곡 정도를 썼으니까 실로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슈베르트의 업적을 너무 가곡에만 치우쳐서 한정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슈베르트는 만년에 자신의 그 음악적 입지를 완전히 그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장르에 많이 손을 뻗었는데요. 특히 그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베토벤의 죽음이었습니다. 베토벤이 죽은 이후에 그 장례식에서 관을 운구했던 슈베르트는 과연 그 다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베토벤을 승계할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깨달았습니다. 슈베르트가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베토벤의 계승자였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낸 예를 들어서 교향곡 제9번 C장조 대교향곡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주 베토벤의 그 영향이 짙으면서도 슈베르트 본연의 그런 천사 같은 멜로디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그런 천상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걸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슈베르트의 음악적 성과를 지금 드러냈다는 그 대교향곡 더 그레이트 어떤 연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호주 출신의 찰스 맥케러스 경이 워낙에 이제 모차르트의 전문가로 유명한데 이분이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서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9번을 실황으로 남긴 음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열띤 열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의 사악장입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슈베르트의 마지막 역작이 참 대단하네요. 네, 영감에 가득 차 있죠. 로망으로 여겼던 베토벤의 그 어떤 그림자도 조금 있겠지만 슈베르트만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그만의 맞습니다. 그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듣기로는 가난해서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에 자주 가보지 못했다고도 하고 그랬는데 머릿속으로만 또 이렇게 악보를 좀 네.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 참 그것도 참 감탄이고요. 기적에 가까운 작품이네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예, 더 아쉽습니다. 큰 작품이 나왔을 텐데 음, 아쉽게 음, 생각합니다. 예, 낭만주의 하면 또 쇼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요즘 쇼팽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쇼팽 콩쿠르 우승하면서부터 부쩍 또 팬층이 두터워진 것 네. 같아요. 이 프레데릭 쇼팽은 1810년 2월 22일 날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는데요. 1849년 10월 17일 이제 39세로 타계를 했으니까 역시 담요. 모차르트나 슈베르트와 마찬가지로 30대에 요절을 한 네, 그런 작곡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천재들이 다 요절을 해요. 예. 음, 피아노의 시인 또 혹은 피아노의 영혼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낭만주의의 태풍이 몰아치던 당시에는 교향곡과 오페라를 작곡하지 않으면은 그 유행을 쫓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쇼팽만큼은 자신의 길만을 갔어요. 오로지 피아노만이 자신의 영감을 북돋아줬고 그래서 피아노 곡만 200여 곡을 남겼습니다. 본인이 또 피아노를 워낙 잘 치는 그렇습니다. 피아니스트였고요. 그렇습니다. 200여 곡의 피아노곡 외에는 뭐 가곡 19곡이라든지 아주 극소수의 실내악곡이 남아 있지만 그의 모든 정렬은 다 피아노 곡에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20살에 사실은 폴란드에서 쇼팽은 떠나게 됩니다. 네. 39살인데 20살까지만 폴란드에 살고 나머지 19년은 프랑스에 가서 살게 됐거든요. 그만큼 조국을 등지고 국외를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방인 에트랑제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보면 특히 그때 석별의 정 같은 것들이 좀 녹아 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콘서트. 그렇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콘서트에 자기의 첫사랑이었던 콘스탄치아 글라드코프스카라고 하는 알토 가수도 같이 공연을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애틋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생을 이제 고향에서 떠나 있었던지라 프랑스에서 죽으면서도 쇼팽은 자기의 심장만큼은 폴란드에 묻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그의 누나인 루드비카가 심장만큼은 지금의 바르샤바에 있는 성십자가 성당에 묻어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조국애가 대단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국자로서의 쇼팽, 국민 작곡가라는 말도 있고 또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린 만큼 피아노 곡 중에서도 명곡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곡 듣고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영웅 폴로네이즈, 뭐 즉흥 환상곡, 뭐 이별의 노래, 빗방울 전주곡, 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명곡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나왔던 곡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독일군 장교 앞에서 주인공인 유대인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이 쳐서 이제 감동을 줬던 곡인데요. 발라드 제1번 지단조 작품 23입니다. 근데 스필만이 연주했던 곡이 사실은요. 쇼팽의 녹턴 제20번 C샵 단조였다고 해요. 발라드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감독이 이 쇼팽이 그 폴란드의 시인이었던 그 아담 미츠키에비치의 서사시에 그 영감을 받아 쓴 이 발라드 제1번이 이 스필만과 쇼팽, 폴란드 이 세 개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곡으로 바꿔놨는데 그게 분위기하고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 곡의 인기가 아주 급상승하게 됐죠. 오늘은 제6회 쇼팽 콩쿠르 1960년에 18살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던 금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이면서 최근에
작고를 작곡하셨죠. 했어요. 예. 예. 이탈리아 출신의 마우리지오 폴리니의 연주로 쇼팽의 발라드 제1번 G단조 작품 23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를 봤을 때 감동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네, 여운도 오래 남는 네. 것 같아요. 좋은 연주 네, 들을수록.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이제 좀 몇 질문 좀 남지 않았는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처럼 피아니스트이면서도 작곡가로 명곡을 남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위대한 작곡가들이 원래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건지. 네. 예,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작곡가는 어떤 작곡가인가요? 낭만주의 작곡가들 중에서 또 피아니스트이면서 작곡가인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아까 교향시를 창시했다고 말씀드렸던 리스트, 또 그리고 마지막 로맨티시스트라고 불립니다. 예,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마니노프 이런 분들도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죠.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요하네스 브람스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람스 하면 굉장히 좀 묵직하고 심각한 곡상 때문에 좀 다가가기 힘들어 하시는데요. 브람스의 곡을 빼놓고 클래식을 사실은 논할 수가 없거든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브람스가 어느 정도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냐면 하노버에서 레멘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하고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체르를 연주를 할 시점이었는데 이 피아노가 조율이 반음 낮게 돼 있는 거예요. 고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브람스가 반음을 즉흥적으로 높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주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럴 정도로 브람스는 피아노에 대해서 이제 빼곡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브람스는 정말 그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그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들을 또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위대성이 있는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그 음악은 시류를 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도 또 찬미했지만 그 이전 시대에 바하나 핸델의 음악 기법을 차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낭만주의 시대에 사실은 음악 세계가 두 가지의 그런 학파로 나뉜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진보주의에 가까운 바그너파가 있고요. 또 보수파인 브람스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파가 다 모두 서로의 장점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게 됐지만 한참 이 두 파 사이에 그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 중에 이 브람스파는
이 베토벤 이후에 저물어 가고 있던 음. 교향곡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장르로 활성화시키고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시켰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향곡 4편을 위시해서 여러 절대 음악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마지막 곡 브람스 곡으로 들어봐야겠네요. 피아니스트였던 브람스를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본 곡인데요. 이 브람스가 무명이었었는데 아주 메가 히트를 하게 해준 작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피아노 연탄곡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피아니스트가 같이 치는 형태의 곡으로 만든 헝가리 무곡집인데요. 헝가리 무곡집이 21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 5, 6번이 매우 유명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제 6번 D장조를 오케스트라 편곡판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헝가리 무곡에 대단히 일가견이 있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비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제 6번까지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친절한 클래식 멘토 이영빈 평론가의 참 쉬운 클래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클래식 하세요.